안녕하세요. 저는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4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그렇게 길던 겨울이 가고 날이 따뜻해지는가 싶더니 눈 깜짝할 새에 여름이 왔네요. 얼마 전에 저는 김치를 담갔습니다. 우리 딸이 워낙 김치를 잘 먹어서 저는 김장대를 따로 잡지 않고 김치를 담그는 편인데요. 그때마다 저에겐 항상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다. 그건 바로 우리 시어머니세요. 여러분은 언제 시어머님을 처음 만나 뵀나요? 보통은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난 뒤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저의 첫 만남은 좀 특별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만나기도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시어머니를 처음 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매일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나이 때 남들이 다 하길래 따라서 취직 준비를 했고 괜찮은 회사에 취직하긴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사회생활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제 주변 친구들은 쉽게 적응하는 것 같았는데 그때 저는 제 삶이 너무 버겁고 힘들었습니다. 회사에 매일 출근하는 것도 고역이었고 맡은 일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었죠. 게다가 자꾸 실수만 저질러서 항상 좌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속내를 털어놓고 위안이라도 얻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겨울날 저는 우연히 동네 교회를 지나가다가 전도하시는 분께 따뜻한 캔 음료 하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캔 음료 하나가 뭔지 받자마자 딱딱하게 굳어있던 제 마음이 사르르 눈 녹듯 풀리더라고요. 흔히들 교회에서 마음의 안식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날 그게 무슨 말인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교였기 때문에 신에 대한 믿음은 없었지만 한번 교회에 방문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주 주말에 생애 처음으로 교회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교회는 처음 와봐서요. 혹시 뭔가 등록하고 그래야 하나요? 어서 오세요. 등록하고 그런 건 없고, 어머, 그때 그 아가씨네? 나 기억 안 나요? 네? 아니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저 아세요? 지난번에 요 앞에서 캔 음료 받지 않았어요? 그때 내가 드렸더니 막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인사하셨잖아요. 그때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여서 걱정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놀랍게도 그때 당시 제게 캔 음료를 건네주셨던 분이 저를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바로 저와 시어머니의 첫 만남이었답니다. 그때 저는 너무 힘들고 지쳐서 주변을 살펴볼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게 캔 음료를 주신 시어머니의 얼굴도 보지 못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얼굴색도 너무 안 좋고 힘들어 보여서 기억에 많이 남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인연이 되어 저는 그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고 마음 써주신 덕분에 저는 쉽게 교회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좋은 분들도 알게 되어서 여러 가지로 위로를 많이 받아 당시 힘들었던 일들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러기를 몇 년,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기도 시간이 끝난 후 제게 따로 할 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연 씨, 혹시 지금 만나는 사람 있어요? 만약에 없다면 내가 좋은 사람 하나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괜찮다면 우리 아들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요? 서연 씨 볼 때마다 요즘 이런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자꾸 생각이 드는 게 누가 채가기 전에 내가 먼저 며느리로 점 찍어두고 싶어서 말이야.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말씀에 저는 사실 지레 겁부터 먹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는 몇 년 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좋지 않게 헤어진 상태였는데요. 그 때문에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에 먼저 두려움부터 들던 때였어요. 저를 좋게 봐주신 건 정말 감사하지만 제가 지금은 누굴 만날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죄송할 거 없어요. 오히려 내가 서연 씨 마음에 괜히 부담 준 것 같아서 미안하네요. 그래도 마음 바뀌면 언제든지 말해줘요. 알겠죠?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그날 집에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제게 사심없이 정말 잘해주시던 분이었고, 그런 분의 아들이라면 두말할 것 없이 좋은 사람일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한번 만나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바로 그 주 주말에 교회 근처 카페에서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세연 씨. 어머니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오시느라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오늘 날이 많이 더워서 오시자마자 드실 수 있게 먼저 음료 주문해놨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그렇지 않아도 목이 마른 참이 없는데 미리 주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처음 만난 남편은 제가 만나본 남자 중에서 가장 자상했습니다. 게다가 저와 3살 차이밖에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이미 능력을 인정받아 중요한 직책을 맡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대화하는 내내 이 남자와 결혼하면 사는 내내 든든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도 좋은 분이시니 어머니의 성품을 물려받은 아들도 좋은 남편이 되어줄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몇 번 더 데이트하다가 남편이 먼저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이야기를 꺼냈고 저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저는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았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교회에서 제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도 많이 기뻐하셨죠. 하지만 결혼을 결심하고 보니 다른 걱정거리가 생기더군요. 사실 저는 부모님의 깨물어도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위로 오빠가 하나 있는데요. 부모님께서 제일 아끼고 가슴 아파하는 자식은 오직 오빠뿐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좋은 것, 맛있는 것은 전부 오빠 차지였고 부모님의 사랑마저 저는 오빠에게 빼앗겨서 제대로 받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저와 다르게 오빠는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해서 항상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님께서는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을 못마땅하게 여기셨어요. 당연히 이전에 만났던 남자친구들도 마음에 안 들어 하셨죠. 제 전 남자친구도 부모님의 만류와 홀대를 견디다 못해 저와 헤어졌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처음으로 남편을 소개해드렸을 때 걱정이 많았어요. 남편의 외모나 직업, 집안 수준은 괜찮은 편이었지만 또 부모님의 눈에 안 차서 헤어지면 어떻게 하나 싶었죠. 다행히 부모님께선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 덕분에 상견례 날짜도 아주 빨리 잡혔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도 부모님께선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마음에 드신 눈치였죠. 그런데 안도하는 것도 잠시 부모님께서 매번 다른 사람들에게 하시던 대로 시어머니께 제 흉을 보기 시작하셨어요. 서연이 얘는 지 오빠랑 달리 머리도 나쁘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서 평생 결혼도 못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가르치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애라 사부인 눈에는 안 차실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도 잘 부탁드립니다. 남편 말이 맞아요. 제 오빠의 반의 반만이라도 닮았으면 이렇게까지 말 않겠지만 사실인 걸 어쩌겠어요. 얘는 또 생긴 것도 우리 부부 안 좋은 부분만 닮아가지고 어쩜 이리 박색한지. 제가 어디 가서 제 딸이라고 말도 못한답니다. 야무지기라도 하면 좀 나으련만 뭐 하나 시키면 잘하는 걸 못 봤어요. 혹시라도 성에 안 차시면 거리낌 없이 혼내셔도 되니까 사부인께서 잘 다듬어서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듣고만 계시던 시어머니께선 제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미 훌륭한 따님분을 다듬어 가르치다뇨. 제 미숙한 아들도 서연이랑 만나더니 더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 서연이에게 제가 오히려 고마울 뿐이죠.
부모 마음이야 70살 넘은 자식도 아이로 보인다지만 부디 사돈분들께서도 서연이를 흠 많은 자식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어엿한 성인으로 보시고 앞날을 축복해 주시지요.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저는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부모님께도 받지 못했던 사랑을 시어머니께 받은 기분이었어요. 평소에도 제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신 분이었지만 이 정도로 절 좋게 봐주고 계신 줄은 몰랐거든요. 이렇게 시어머니께서 전폭적으로 저와 남편의 결혼을 지지해 주신 덕분에 부모님께서도 흔쾌히 결혼을 승낙해 주셨고 저와 남편은 축복 속에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무사히 결혼식을 올린 뒤 저와 남편은 같이 맞벌이를 하면서 알뜰살뜰하게 가정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저와 시어머니, 남편 모두 함께 교회에 나가며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그렇게 쭉 행복하기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단란하던 우리 가정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의 새로운 취미생활 때문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남편은 취미생활로 게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시작한 게임은 그때 당시 게임을 안 하는 사람이어도 이름을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게임이었습니다. 저는 게임에 흥미가 없어 해보지는 않았지만 저와 달리 남편은 하루가 다르게 게임에 빠져들었습니다. 급기야 다들 하는 유명한 게임에서 질 수 없다면서 장비를 맞춰야 한다고 하더니 회사에서 나온 보너스를 다 써서 컴퓨터까지 새로 장만하더라고요. 그리고 안 쓰는 창고방을 정리해서 아예 그 방을 자기 서재로 하겠다더니 컴퓨터를 들여놨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오기 무섭게 컴퓨터에 앉아 몇 시간씩 게임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의 게임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남편의 새로 생긴 취미 정도로 보였죠. 남편은 몇 시간 정도 게임을 하고 난 뒤에는 꼭 저와 하루를 마무리하며 대화도 나누고 밀린 집안일도 같이 하며 시간을 보냈거든요. 물론 게임하기 전후로 비교했을 때 남편과의 대화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긴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해서 그 정도까지는 이해하고 남편의 취미생활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의 게임 문제는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게임 시간이 1시간, 2시간 점점 늘어나더니 나중에 가서는 저녁도 안 먹고 아예 방에 틀어박혀서 밤새 게임을 하더라고요. 거의 실시간으로 페인이 되어가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결국 저는 참다 못해 남편에게 한마디 하고 말았어요. 여보, 당신 요즘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진 것 같아. 밤에는 잠을 자야 되는데 당신은 지금 잠도 안 자고 새벽까지 게임만 하고 있잖아. 그래서 말인데 이제 게임 시간을 좀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뭐? 당신 지금 내 유일한 취미생활 못하게 하려는 거야? 아니, 내가 술을 마셨어? 아니면 담배를 피웠어? 아니면 뭐 다른 문제로 당신 속삭였어? 겨우 게임 하나 하면서 스트레스 푸는데 나보고 이젠 그것조차 하지 말라는 거야? 아니, 나는 당신 몸이 안 좋아지는 게 너무 잘 보여서 걱정돼서 그렇지. 그리고 게임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금만 줄여보자는 거잖아. 당신 게임하느라 평일에는 잠도 못 자고 주말에는 몰아서 자고. 그래서 교회도 못 나가잖아, 지금. 그래서 게임 시간 좀 줄이고 건강 좀 챙기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그게 그 소리지 뭐가 달라. 아, 됐어. 게임 시간 줄이느니 차라리 교회 안 나가고 말지. 어차피 난 원래 교회 다니고 싶지도 않았어. 엄마가 하도 같이 가자고 해서 억지로 갔던 거지.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당신이랑 엄마랑 둘이서 사이좋게 다니면 되겠네. 아, 여보. 그렇게 문 닫고 들어가면 어떻게 대화를 해. 좀 나와봐. 그날 남편은 제게 불같이 화를 내더니 서재 문을 잠그고 들어가서는 밤새도록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남편은 제가 게임 시간에 대해서 말을 꺼내면 있는 화 없는 화 다 내고는 서재에 틀어박혀 문을 걸어 잠그고 보란듯이 밤새 게임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싸우지 않고 대화로 잘 풀어보려고 노력해도 게임 이야기만 하면 아주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냉전 아닌 냉전을 치르던 중 저는 갑자기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12주 차시군요. 지금 산모님 상태를 보니까 안정기에 접어드신 것 같아요. 그래도 되도록 안정 취하셔야 되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입덧도 없었는데 임신이라니. 너무 갑작스러워서 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제일 먼저 남편에게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가족에게 새 생명의 축복이 왔다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게임하느라 바쁘다며 나중에 말하자며 전화를 끊더군요. 그때 어찌나 서럽던져. 이제 남편은 저보다 게임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니 당연하게도 남편은 서재에 틀어박혀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병원 다녀왔어. 게임 좀 그만하고 나 좀 봐주면 안 돼? 왔어. 나 게임하면서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냥 얘기해. 병원에서는 뭐라고 그래? 별일 아니라지? 내가 전화로 말했잖아. 나 임신했다고. 뭐? 임신? 당신 임신했어? 그제야 남편은 놀라면서 게임을 멈추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절 안아주며 기뻐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전화했을 때는 게임에 빠져서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이제야 절 신경 쓰는 척하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정말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서운해하는 것을 눈친 채 남편은 그 뒤 알아서 한동안 게임에서 손을 떼더군요. 그래봤자 일주일 정도였지만요. 애초에 우리 부부는 아이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아이 옷과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해야 했죠. 그렇게 모든 걸 준비하고 한숨 돌리려니 또 남편이 게임이 하고 싶다고 제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안전기라 유산 위험도 낮고 필요한 아기용품들도 다 고르고 이름도 다 생각해놨잖아. 그런데 아직도 준비할 게 남았어? 제발 나 좀 쉬자. 진짜 게임 딱 1시간만 하면서 쉬면 안 될까? 나 지금 일주일 넘게 안 해서 미치겠어. 딱 1시간만 하고 다시 얘기하자. 저는 남편의 말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오랜만에 하는 게임이 너무 재미있는지 1시간이 넘어도 게임에 푹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더군요. 여보, 이제 1시간 지났어. 우리 다시 이야기 좀 하자. 생각보다 할 얘기 많아. 미안한데 1시간만 더 하면 안 될까? 오랜만에 게임 들어왔더니 할 게 너무 많아서 말이야. 딱 1시간만 더 하고 얘기하자. 알겠지? 먼저 1시간만 한다고 한 건 당신이잖아. 왜 갑자기 말을 바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결국 저와 남편은 게임 문제로 또 언성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기회다 싶었는지 또 문을 잠그고 게임만 하더군요. 그날 전 남편의 어른답지 못한 태도에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서 시어머니께 전화드려 남편의 만행을 다 말씀드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다음날 바로 찾아오신 게 아니겠어요? 서연아, 많이 힘들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얼른 나한테 말을 했었어야지. 왜 말도 안 하고 참고 있었어? 에휴, 저 철없는 것이 너 만나고 좀 나아지나 했더니만 이렇게 됐구나. 내가 정말 미안하다. 다 잘 키우지 못한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이 일이 어떻게 어머니 잘못이겠어요. 처음부터 제가 제대로 말을 했어야 하는 건데. 걱정 마렴. 내가 이제 게임 좀 줄이라고 단단히 일러두마. 어떻게 임신한 아내를 내팽개치고 게임이나 해. 내가 그 꼴은 절대 못 보지. 이제부터 저 녀석이 속썩이면 바로 나한테 전화해라. 내가 언제든 이렇게 달려오마. 저는 시어머님의 말씀을 믿고 남편 때문에 속상할 때마다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제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 달려오셔서 남편에게 한 소리하고 저를 위로하고 달래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신경 써주신 덕분에 임신하는 동안 덜 서럽고 덜 서운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제 말은 안 들어도 시어머니 말씀을 듣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뿐. 남편은 몇 번 듣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시어머니 말씀도 안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임신 중기에 접어들고 있었어요. 이때 임신 중 처음으로 위대한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저는 처음으로 이혼 생각을 하게 되었죠. 임신 중기였지만 저는 계속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까지 거리가 있어서 개인 차로 다녔고 저는 상대적으로 가까워서 지하철을 타고 회사를 다녔는데요. 그날따라 지하철 안에서 갑자기 엄청난 복통이 느껴지는 겁니다. 심상치 않은 복통에 저는 먼저 남편에게 연락을 했죠. 하지만 남편은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싶어 어쩔 수 없이 저는 혼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살고 계시던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제가 있는 병원으로 와주셨죠. 그렇게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나서야 저는 복통의 원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아기 집 근처에 피가 고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말이 이렇게 피가 고이면 절박 유산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말에 저와 시어머니는 크게 놀랐습니다. 하지만 피고임이 보이더라도 바로 유산이 되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 말고 안정을 취하라고 하더군요. 정말 다행이었죠. 유산인 줄 알고 놀랐던 시어머니도 저도 한시름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말에 저는 회사에 월차를 내고 시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니 회사에 있어야 할 남편이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보, 지금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 아니야? 근데 왜 지금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어? 설마 게임하느라 회사도 안 가고 내 전화도 안 받은 거야? 그러는 당신은 지금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 아니야? 아니, 왜 엄마까지 이 시간에 여기 있어? 알고 보니 남편이 그동안 저 몰래 회사에 휴가를 내고 혼자 집에서 쉬고 있던 거였습니다. 아침에는 회사에 나가는 척 저와 함께 집을 나섰다가 밖에서 잠깐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와서 온종일 게임을 하고 회사에서 퇴근한 척 했던 거였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니 속상한 것을 넘어 배신감에 열불이 나더라고요. 저는 멀리 출근하는 남편이 힘들까봐 차도 양보하고 힘든 것도 참아가면서 지하철로 출퇴근했는데 남편은 회사도 안 가면서 차를 타고 다니는 척 했던 거잖아요. 그 탓에 저는 유산할 뻔했는데 말이에요. 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시어머니께서 저를 안방에 들여보내시고는 남편에게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평소에 언성 한번 높이신 적이 없었는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화내시는 걸 처음으로 본 것 같아요. 너 어쩜 이럴 수가 있니? 네가 정말 내 자식이 맞는지도 모르겠다. 이제 아버지가 될 놈이 어떻게 자기 자식 임신한 아내는 신경도 안 쓰고 게임에 빠져 살아? 아주 이놈의 컴퓨터가 문제지. 엄마 그만해요.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잖아요. 왜 멀쩡한 컴퓨터를 부시려고 하세요? 네가 게임 빠져서 정신 못 차리는 동안 서연이는 유산할 뻔했어, 이 녀석아. 너, 네 아내랑 네 자식까지 다 죽어야지 정신 차릴래? 에휴, 이놈의 컴퓨터 당장이라도 갖다 버려! 그날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의 컴퓨터를 던져서 부숴버리셨어요. 그동안 저는 안방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저보다 더 크게 화내주셔서 속상하고 서글픈 마음이 조금이나마 가라앉았습니다. 동시에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한 마음이 컸죠. 시어머니께서 컴퓨터를 부순 이후 남편은 게임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고 한동안은 잠잠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절 잘 챙겨주거나 신경 써준 건 아니었어요. 남편은 저를 챙겨주는 신용만 하고 얼마 안 가 PC방을 다니면서 다시 게임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에 쌓인 울분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래도 당시에 저는 남편이 게임에 질리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죠. 중독이라는 건 빠져나오기 힘든 병이라는 걸 말이에요. 남편은 이미 게임 중독자였는데 시어머니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늦게 알았던 겁니다. 그걸 깨달은 건 바로 출산 때였어요. 그날은 주말이라 남편도 회사를 쉬고 저도 출산 휴가를 내서 쉬고 있던 때였는데요. 아무래도 느낌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애가 나올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오늘은 어디 가지 말고 저와 함께 있어달라고 했습니다. 뭐? 안 돼. 나 오늘 게임에서 이벤트 시작하는 날이란 말이야. 오늘 꼭 게임 들어가야 돼. 여보, 진짜 제발 오늘만은 내 옆에 있어주면 안 돼? 나 진짜 느낌이 이상하다니까. 우리 애기 오늘 나올 것 같아. 갑자기 진통 올 것 같아서 너무 무섭단 말이야. 제발 옆에 있어줘. 그거 그냥 다 기분 탓이야. 아직 예정일도 며칠이나 남았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쉬고 있어. 만약에 진통 오면 나한테 전화하고. 그럼 나 바로 올게. 제가 아무리 말려도 남편의 뜻은 꺾이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은 PC방에 갔고 저는 어쩔 수 없이 혼자 집에 있어야 했죠. 그런데 남편이 PC방에 간 지 1시간도 안 돼서 정말로 진통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아픈 배를 붙잡고 서둘러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첫 번째로 걸었을 때는 받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2번, 3번 전화를 걸었더니 그제야 남편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왜? 나 지금 바빠. 여보, 나 진통 시작됐어. 나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뭐? 지금 진통 시작됐다고? 안 되는데. 나 지금 당장은 못 가. 딱 30분만 참아봐. 할 수 있지?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전화하면 바로 온다며. 여보세요? 하지만 남편은 제게 30분만 참으라고 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진통 중인 아내 보고 30분만 참으라고 하는 남편이 어디 있나요? 당연히 저는 30분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는 도중 시어머니께 전화가 와서는 지금 어디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배가 아파 정신없는 와중 급한 대로 도착한 병원 이름을 대고 바로 분만 대기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통만 10시간 넘게 겪다가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탯줄은 바로 병원으로 와주신 시어머니께서 잘라주셨고요. 그리고 그때까지 남편은 게임한다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딸을 안고 있는 상태로 기진맥진해 있는데 어떻게 시어머니께서 딱 그 순간에 저한테 연락하셨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여쭤봤더니 글쎄 남편이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민준이 그 녀석이 지금 네가 진통 왔는데 자기가 너무 바빠서 너한테 갈 수가 없다고 나보고 대신 연락해보라고 하더구나. 그래서 바로 너한테 전화 걸었던 거란다. 도대체 그 녀석은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아내가 진통 왔는데도 못 온다니? 제 전화가 마음에 걸리긴 했는지 남편이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던 거였습니다. 자기가 게임하느라 못 간다는 건 쑥 빼놓고 말이죠. 거기서 저는 쌓였던 화가 터져서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있는 사실 그대로 시어머니께 다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머리 끝까지 화가 나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전화해서 당장 병원으로 오라고 호통을 치셨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결국 다음 날이 되어서야 병원에 왔습니다. PC방에서 하루를 꼴딱 세운 건지 어제 입고 나간 그대로 왔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그 자리에서 남편을 혼내셨고 제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널 볼 면목이 없구나. 서연아, 정말 미안하다. 이런 걸 아들이라고 낳아서 너한테 소개해준 내가 죄인이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한 건 이 사람인데 왜 어머니가 제게 사과를 하세요. 당신 앞으로 나랑 내 딸 볼 생각하지 마. 이렇게 중요한 날 게임에 빠져서 자식이 나오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아빠 필요 없어.
그리고 아내가 진통 때문에 힘들든 말든 참으라고 하는 남편도 필요 없고. 우리 이혼하자.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게임이나 붙들고 평생 살아.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진짜 잘못했어. 그 게임 이벤트가 너무 중요해서 그랬어.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진짜 이렇게 빌게. 출산 이후에 저는 두 번째로 이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후조리원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저는 남편 보고 찾아오지 말고 게임이나 하라고 했습니다. 이혼에 관한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했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전부 다 당신이 부족한 탓이라며 이혼을 만류하시는 겁니다. 못난 아들을 둬서 가장 축하받아야 하는 날에 이런 안 좋은 기억을 남게 해서 미안하구나. 세연이 네가 얼마나 서운하고 서러웠는지 내가 가늠할 수도 없어. 그 기분은 평생 사라지지 않을 텐데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그래도 나를 봐서라도 이혼은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당신께서 잘못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저를 마음 깊이 위로해 주시고 지극정성으로 잘 보살펴 주신 덕분에 남편에게 실망하고 서운했던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시어머니 한 분만 생각하고 그때 일을 한 번만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 후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조리원에서 나와 집에서 쉬는 동안 매일 저를 찾아와 챙겨주셨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퇴근하고 돌아오면 시어머니께선 애 낳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남편을 가르치면서 혼내셨고요. 그 때문인지 아니면 제가 이혼하자고 했던 말 때문에 충격을 받았는지 남편은 조금이나마 정신을 차린 것 같았습니다. 본인 입으로 게임을 줄이고 바뀌겠다고 약속까지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말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빈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컴퓨터가 없어서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기 힘들다고 하더니 또 새로운 컴퓨터를 장만하더라고요. 게임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어느새 남편은 또 게임을 하고 있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게임 문제는 더 심하면 심해졌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임신한 몸으로도 회사에 출근하다가 출산할 때만 휴가를 썼던 거죠. 육아휴직은 꿈에도 못 꿀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돌볼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했죠. 그런데 제가 이 일로 고민하고 있으니 남편이 선뜻 자신이 육아휴직을 신청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조금 미심쩍은 기분이 들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말하니 그 부분은 정말 고맙더라고요. 왜냐면 친정에서는 저한테 본인들께 육아를 맡길 생각 따위 하지 말라고 미리 으름장을 놨었거든요. 오빠네 아이들을 돌보느라 이미 힘들다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남편을 혼내고 가르치셨으니 남편도 조금은 달라져서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을 믿고 육아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도 팔 걷고 나서서 당신께서 도와주실 테니 걱정하지 말고 회사 일에 전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여자가 애 낳으면 꼼짝없이 집에서 애만 보고 집안 살림만 해야 했어. 그런데 요즘은 그런 세상이 아니지 않니? 나는 길 다니다가 열심히 사는 애들 보면 정말 보기 좋고 응원해주고 싶어진단다. 나도 세상이 이렇게 바뀔 줄 알았다면 직장 하나 정해서 몸담고 있었을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선 시아버지 때문에 억지로 가정주부로 사신 분이셨거든요. 시어머니께선 하고 싶은 것도 많으셨고 능력도 있던 분이셨지만 시아버지가 여자는 집에서 살림하고 애 보는 게 도리라며 일하겠다는 시어머니께 엄청나게 화를 내셔서 어쩔 수 없이 가정주부로 사셨다고 하셨습니다. 고집불통이던 네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후에 나도 일자리 구하려고 했단다. 하지만 나이 때문에 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어. 더군다나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서 뭐든 쉽게 할 수 없는 몸이 됐지. 돈은 벌어야겠는데 몸은 안 따라줘. 나이도 많다고 안 뽑아줘. 그때 참 많이 힘들었단다. 그나마 지금까지 하는 반찬 가게 일이 있어서 다행이었지. 시어머니께서는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음식 솜씨 하나로 반찬 가게 일자리를 구하셨죠. 이후 일주일에 3번 정도 시어머니께서 반찬 가게에 일이 없는 날마다 딸을 봐주러 오셨습니다. 솔직히 남편에게만 아이를 맡기는 게 불안하고 믿음직스럽지 못했는데 시어머니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저는 정말 마음이 놓이면서도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시어머니께서 집에 찾아와 애를 봐주시자 시어머니께 다 맡기면 된다고 생각했는지 본인이 해야 할 일도 점차 시어머니께 맡기고 아예 육아에서 손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육아휴직으로 회사를 쉬니 이제는 밤새도록 게임하고 아침 나절에 잠을 자는 거예요. 저는 결국 직장도 다니고 집안일도 혼자 다 했고 새벽에 애가 울면 깨서 혼자 돌봐야 했습니다. 제가 독박 육아에 힘들어하는 동안 남편은 게임을 하거나 제가 회사에 다녀오면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아, 힘들었다. 나 여보가 회사에 다녀오는 동안 애 보고 집안일 하느라 힘들었어. 아, 이제 좀 잘게. 깨우지 마. 남편은 뻔뻔스럽게도 애를 돌보느라 힘들었다며 저에게 딸을 맡기고 자는 겁니다. 저야 당연히 남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죠. 제가 직장에 있는 동안 애 보고 집안일 하느라 힘들었다면 집안의 모습이 어딘가 달라져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침에 제가 두고 나간 빨래는 빨래통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설거지도 하나도 안 되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애가 입고 있던 옷도 기저귀도 더러운 상태 그대로더군요. 여보, 애 기저귀는 제때 갈아줘야지. 안 그러면 발진 생긴다고 내가 말했잖아. 어머니도 말씀하셨던 건데 이걸 그대로 두면 어떡해. 어머, 세상에 우리 딸 눈 부은 것 좀 봐. 애가 울다 지쳐서 자게 만든 거야, 당신? 애가 울다 지쳐서 잔 게 아니라 아기니까 원래 울고 자고 그러는 거지. 아, 몰라. 난 할 만큼 했어. 나 잘 거니까 조용히 좀 해. 남편의 말을 들으니 제가 회사에 가 있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눈에 훤하게 보이더라고요. 자기 딸이 울든 말든 남편은 집안일도 제쳐두고 게임을 했을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아이 밥도 챙겨주지 않고 자기 배고픈 것만 알아서 차려 먹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남편이 정말 무심하고 차갑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소리치든 말든 남편은 제 말을 들어주질 않았습니다. 저는 출산 후 거의 바로 직장에 복귀하는 바람에 제대로 쉬지도 못해서 관절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아기의 몸무게가 나날이 늘어갈 때면 아기를 안고 들어 올리려고 힘을 주면 관절들에서 뚝뚝 소리가 나는 건 예산일이었고 모든 필수적인 일상 행동들조차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에 남편은 게임에 빠져 살았고 저는 그런 남편이 점점 원수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남편과 참 많이도 싸웠죠. 아마 그때부터 저와 남편의 사이에는 지을 수 없는 금이 생겨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미 쌓이고 쌓였던 게 터졌던 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게 시어머니의 도움은 한 줄기 빛과 같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집에 와주신 날에는 확연히 티가 났죠. 그때마다 저는 매번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려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꼭 시댁으로 찾아가서 시어머니와 외식을 하거나 집에서 요리를 만들어 대접해드리고 작더라도 꼭 용돈도 챙겨드렸습니다. 하지만 마냥 감사 인사만 하려고 시어머니를 찾아뵌 건 아니었어요. 남편의 이기적이고 철없는 행동에 너무 지쳐서 시어머니께 하소연하려고 그랬던 것도 있었어요.
제가 시어머니께 남편이 게임만 하고 아이를 돌보지 않는다고 말하면 시어머니께선 제 편을 들어주시면서 저를 참 많이 위로해 주셨거든요. 그리곤 제게 당신께서 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어요. 내 아들의 잘못은 내 잘못이기도 하지.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내 아들이 속썩이면 언제든 말하려무나. 내가 그 녀석 아주 혼을 내주마. 그러다가 남편과 완전히 갈라서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남편의 육아휴직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던 겨울이었어요. 그날 남편은 제가 출근 후 잠깐 환기를 시킨다며 베란다 문을 활짝 열어놓았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딸을 거실에 눕혀놓은 것도 깜빡 잊고는 방에 들어가서 혼자 방문을 닫고 저녁까지 게임을 했다는 거예요. 딸은 제가 퇴근할 때까지 찬바람이 쌩쌩 부는 거실에 하루 동안 꼬박 누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애가 멀쩡했겠어요. 몸 상태가 얼마나 안 좋았는지 제가 딸을 안았을 때 열이 펄펄 끓는 게 피부로 느껴질 정도였어요. 저는 곧장 딸을 들쳐안고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말이 급성 폐렴이라더군요. 조금만 늦게 왔으면 딸아이의 목숨이 위험했을 거라고 했죠. 딸은 바로 입원을 했고 남편은 몇 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병원에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의사가 뭐래? 그냥 감기라고 그러지? 나 참, 당신은 별것도 아닌 일에 너무 호들갑 떠는 게 문제야. 우리 하윤이 급성 폐렴이래. 조금만 더 위험했으면 죽을 수도 있었대. 그런데 뭐라고? 지금 내가 호들갑을 떤다고? 폐렴이었어? 난 몰랐지. 근데 폐렴으로 죽을 수도 있어? 뭐? 지금 당신 할 말이 그것밖에 없어? 내가 애가 열난다고 응급실 가자고 문 두드렸을 때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은 해? 지금 중요한 판이라고 나중에 따라가겠다고 하고 게임만 했지. 그리고 이렇게 추운 날 베란다 문을 열어놓고 애를 버려도? 당신 제정신이야? 그건 잠깐 환기한다고 열어뒀던 거야. 그리고 깜빡했던 것뿐이고. 그게 지금 할 말이야? 당신 딸이 죽을 뻔했다고, 당신 딸이. 안 되겠어. 나 당신 같은 사람이랑 더는 못 살겠어. 우리 이혼하자. 또 이혼 얘기야? 야,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결국 애는 안 죽었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난 너랑 애 때문에 이번에 게임에서 중요한 판 다 망쳤다고. 나만 손해봤단 말이야. 뭐? 중요한 판? 당신 이 상황에 아직도 게임 얘기를 하는 거야? 정말 당신 게임에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당신은 딸보다 게임이 더 중요해? 남편이 하는 말을 들으니 그동안 참아왔던 불만과 분노가 일순간에 터져나오더군요. 그렇게 한 차례 남편과 싸우고 나니 남편의 모습이 똑바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그냥 게임에 미쳐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아를 위해서 육아휴직을 한 게 아니라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게임을 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었던 거죠. 저는 남편에게 완전히 정이 떨어져서 남편을 병실에서 쫓아냈습니다. 남편은 화를 내면서도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가볍게 집으로 돌아가더군요. 다음 날 소식을 들으신 시어머니께서 집에서 게임을 하는 남편에게 크게 화를 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병원으로 오셨죠. 제가 딸아이 손을 잡고 울고 있는 동안 시어머니께서 제 손 위에 손을 겹쳐 잡으시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저런 놈을 남편으로 데리고 살다간 하연이도 죽고 너도 마음고생해서 몸 상할지도 모른다. 하나보단 둘이 낫다지만 둘보다 하나가 나을 때도 있어. 서연아, 그동안 내 아들 참고 살라고 말해서 미안하다. 이제라도 갈라서서 하윤이랑 둘이 살도록 해. 그리고 서연이 네 삶을 살아. 사실 저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선 정말 좋은 분이셨고
시어머니께서 만약 한 번 더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 용서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들이 용서하고 그냥 살아달라고 하는 시어머니들이 수두룩한데 그런 사람들과 달리 우리 시어머니께선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저를 진심으로 딸처럼 걱정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단단히 굳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하지 않겠다고 버티더라고요. 결국 저는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하면서 알게 된 건데 남편이 저 모르게 상당히 많은 빚을 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게임에 쓴 돈이 다 대출해서 썼던 것이었고 그게 약 5천만 원 정도라지 뭐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게임에 5천만 원이나 쓸 수 있나요? 그동안 내가 이런 사람이랑 살았다니 속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뻔뻔하게도 이혼소송 중에 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게임을 하게 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쓴 돈이 5천만 원이니 빚에 대한 채무를 반반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에 없던 정까지도 다 떨어지더라고요. 물론 그 채무는 오롯이 남편이 자신의 유흥을 위해 쓴 것이기 때문에 남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자료나 재산 분할, 양육비는 남편이 돈이 없어서 받을 수 없었고 그저 같이 살던 집과 가구 등 돈 되는 걸 전부 제가 가지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혼 확정 판결을 받은 날 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혼 소송 기간 동안 남편은 시댁에서 지내고 있던 터라 남편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올 줄 알았는데 같이 오지 않았더라고요. 보나마나 게임을 하고 있겠지 싶었는데 시어머니께서 먼저 말을 꺼내시더군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계획이니 서연아. 우선 이사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사 다니면서 어떻게든 우리 하윤이 잘 키워봐야죠. 그래, 둘이서 살기에는 이 집이 좀 넓기는 하지. 그리고 혹시나 궁금할까봐 말해둔다만 민준이는 내가 정신 차리라고 집에서 쫓아냈단다. 혹시라도 찾아오면 절대 받아주지 마렴. 그리고 이거 받아라. 이게 무슨 봉투예요, 어머니? 내 아들이 너한테 줘야 하는데 내가 대신 주마. 우선은 이거라도 받으렴. 1,000만 원이란다. 1,000만 원이라니. 어머니, 이렇게 큰 돈을 어디서 구하셨어요? 내가 조금씩 모아둔 돈이란다. 이걸로 네가 받은 상처가 사라지지 않을 거란 거 알지만 내 마음이니까 받아주면 좋겠구나. 그리고 이혼은 했다지만 가끔 연락은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동안 널 내 딸처럼 생각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기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당연하죠,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제 친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살았는걸요. 그리고 어머니는 하윤이의 할머니시잖아요. 제가 연락 자주 드릴게요. 시어머니께서 제 손에 쥐어주신 돈 1,000만 원을 받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혼할 때 제일 많이 갈등했던 건 남편 때문이 아니라 시어머니 때문이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딸처럼 여겨주시고 아껴주시는 걸 아는데 이혼하면 그 인연이 전부 다 끊길까 내내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시니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감사했어요. 그렇게 저는 이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이사한 곳의 주소를 알려드렸고 때 되면 딸의 얼굴 사진도 보내드리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께서 우리 집으로 김치며 반찬들을 보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마다 김치통에는 시어머니의 자필 편지가 있었고요. 언제나 제 건강과 딸아이의 건강,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당신께서는 어떻게 지내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을 때마다 저는 시어머니께서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안도하는 동시에 너무 죄송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연세도 있으셔서 힘드신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께 연락해서 다른 반찬들이나 김치를 챙겨주지 않으셔도 되니 무리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괜찮다. 내 마음 편하자고 그러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받아. 이렇게라도 하니 안심이 돼서 좋구나. 그렇게 시어머니께선 오랫동안 김치를 보내주셨어요. 물론 저도 그동안 받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치를 받으면 꼭 김장값과 용돈을 보내드렸고 시어머니 생신이나 명절에도 꼭 음식과 돈을 챙겨 보내드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 찾아가지는 못했습니다. 혼자 애 키우는 일이 만만치 않기도 했고 일도 바빴는데 그중 제일 큰 이유는 남편이랑 마주칠까 봐서였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었지만 딸을 보게 해달라며 전 남편이 들러붙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 꼭 10년째 되던 해에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김없이 시어머니께서 보내주신 김치를 택배로 받았는데 평소보다 무겁고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김치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아서 이상하다 생각하며 시어머니의 편지를 읽었는데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아, 그동안 내 연락 받아주느라 많이 껄끄러웠지? 그래도 계속 연락해주고 하윤이 사진도 많이 보내줘서 고마웠다. 널 교회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얼마나 예쁜지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기도 했어. 그런데 미안하구나. 이게 마지막 김치야. 다음 생엔 내 딸로 태어나 줄래? 사랑한다, 서연아. 편지의 내용도 이상하고 받은 김치통도 이상해서 얼른 통을 열어보니 거기에는 김치가 아닌 다른 게 있었습니다. 김치통 안에는 현금 5만원권 다발이 수북히 쌓여 있었어요. 너무 놀라서 시어머니께 전화했는데 시어머니께선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에 월차를 내고 그동안 가지 않았던 시어머니 댁으로 찾아갔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댁에 안 계신 거예요. 저는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고민하다가 결국 전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우리 엄마? 지금 요양원에 계셔. 요양원? 건강하시던 분이 왜 갑자기 요양원에 가셨는데? 우리 엄마 암 걸리셨대. 그래서 주변에 민폐 끼치고 싶지 않으시다고 요양원에 들어가신 거야. 뭐라고? 그럼 당신은 어머니가 요양원 들어가시겠다고 했을 때 안 말리고 뭐 했어? 아니, 엄마가 들어가고 싶다고 하시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말리냐? 그리고 병간호는 누구 보고 하라고? 정말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니? 넌 네 엄마를 그렇게 보내고 싶었어? 됐고, 요양원 이름이나 얘기해. 전 남편은 이혼 전이나 후나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남편에게 요양원 위치를 듣고 저는 그 길로 시어머니가 계신 요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좁은 요양원 방에 계시던 시어머니를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계시는 시어머니를 보니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어머니, 대체 왜 여기서 이렇게 계신 거예요? 어머, 서연아, 네가 여기를 어떻게 알고? 저 민준 씨한테 다 들었어요. 이러지 마시고 우리 집으로 가요, 어머니. 제 집에 방 많으니까 우리 같이 지내요. 네? 그냥 내버려 두렴. 다 늙어서 아픈 몸으로 어떻게 같이 살겠니? 너는 내 딸이나 다름없는데 내가 어떻게 부담을 줄 수 있겠어? 나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준 돈으로 딸 잘 키우고 다른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아. 알고 보니 시어머니께서 제게 보내주신 돈은 본인의 전 재산을 처분해서 주신 돈이었더라고요. 자기 아들보다 며느리를 더 챙겨주시는 시어머니라뇨. 시어머니께선 저를 정말로 친딸처럼 여기셔서 제게 재산을 물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보다도 더 저를 챙겨주시고 아껴주신 분을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아보니 시어머니께선 이미 췌장암 사기여서 치료를 해도 소용이 없다고들 했지만 저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요양원에서 모셔오고 난 후
췌장암 치료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치료를 병행하고 좋은 음식을 드시게 하며 스트레스 받는 일 없이 지내시게 많이 신경을 썼어요. 내가 딸을 잘 만나서 이렇게 말년에 호강하고 살아요. 우리 딸 정말 대단하죠? 시어머니께서는 병원에서도 다른 친구분들께도 제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치료 덕분인지 아니면 좋은 음식을 먹으신 덕분인지 시어머니께선 췌장암 사기였지만 5년을 더 살다가 가셨어요. 그동안 딸과 시어머니 저 이렇게 셋이서 함께 놀러 다닐 수 있는 곳은 같이 다니며 쌓을 수 있는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죠. 그래도 많은 추억을 쌓기에 5년은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곧 시어머니의 기일이 돌아옵니다. 저와 딸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을 볼 때마다 시어머니가 참 많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재산 덕분에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아무 탈 없이 잘 키울 수 있었습니다. 제게 전 재산을 보내셨을 때 시어머니의 마음을 전 평생 헤아릴 수 없겠죠. 그저 제 마음이 하늘에 닿기를 기도하며 매일 시어머니께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께선 지금 하늘에서 고통 없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계시겠죠. 나중에 꼭 하늘나라에서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